안녕하십니까. 요약서라고 해서 뭐 아직 책이 안 나왔나 봐요. 찌라시 받으셨죠? 몇 페이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 찌라시 쭉 보니까요, 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쭉 보니까 표 속에 들어있는 것들, 그런 것들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쭉 서술되어 있는 것들은 뭐 별로 제가 볼 때는 그렇고, 표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서에도 보니까 고득점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근데 뭐 고득점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그랬죠? 우린 저득점, 응? 저득점, 저공비행, 65점. 그것만을 목표로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서는 하다가 이거 좀 내가 내용을 모르겠다 뭐 이럴 때 보완제로 쓰시면 되고, 요약서를 보시면 되는데, 지난 순환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5, 6월 달은 이론 마지막 강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물론 지금 5월 달에 새로 오신 분들도 혹간 계시겠지만 5월 달 강의를 들어갖고는 멘붕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이나 3, 4월 달 강의를 피토하는 심정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인강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5, 6월 달 강의만 복습하고 오시면 되는데, 아니신 분들은 1, 2 또는 3, 4월 달 인강까지 5, 6월 달에 다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주 생짜이신 분, 아주 완전 생짜. 에이, 왜 그러세요 또? 아는데 자꾸 손을 드시고 그래. 완전 생짜는 없으시죠? 어디서 뭐 조금이라도 내공을 쌓으셨거나 뭐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거나 했겠죠. 예. 아주 생짜이신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5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 네. 8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7월 달도 아니고 8월 달. 근데 그 해 1, 2차를 다 붙으셨어요, 그분이. 깜짝 놀랐죠, 제가. 어디서 내공을 쌓으신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결단코 쌓으신 적이 없는 분이 붙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8월 달부터? 그럼 돼요? 왜? 여러분들 하루에 3시간도 공부 안 하시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하루 18시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할 거 6개월,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할 걸 한 달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붙겠죠? 18시간 했대, 자기는.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18시간을 했대, 하루에 공부를. 장난 아니죠?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쨌거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 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쫙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정리, 외울 거, 머리 담아둘 거, 이런 걸 정리할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쳐버릴 겁니다. 딱 65에서 70점 맞을 거, 그것만 머리에 담아두고 문제풀이로 갈 거예요. 문제풀이에서 딱 그 정도만 풀 거예요. 딱 그 정도만. 70점 이상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저 먼 곳을 향하여요. 그거는 그런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65에서 70점 정도만 맞게끔 지금부터 반복을 할 거니까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의문점이 생기면 체크만 해두시고요. 더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상해 이러지 마세요. 이상하면 딱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강의를 한 3번, 4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거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되는 것만, 머리에 들어오는 것만 딱딱 머릿속에 담아두고 문제풀이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민법 총칙. 누누이 말했지만 10문제 나오고요. 이 중에서 8문제 맞으셔야 됩니다. 내용은 어려우나 문제는 쉽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딱 어떤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까? 민법 총칙은 일단 법률 행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법률 행위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포지션. 민법이라는 게 이런 게 모여서 이런 걸 갖추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계약을 예를 들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만나서 계약을 구성하게 되고 그에 터져봐 채권 채무가 생기고 또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게 되면 우리 민법 245조 1항에 터잡아 뭐를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민법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요.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3단 구조로 각각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고 이름을 붙이고 요거는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 요거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요거는 그에 따른 결과, 뭐 이렇게도 말한다 그랬죠. 이럴 때 법률 효과를 줄여서 권리 변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권리 변동에는 발생, 변경, 소멸이 있다 그랬고요. 발생은 다른 말로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이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뉘고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경은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 이 세 가지 변경이 있고 작용은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이라고 한다. 이때 내용의 변경에 또다시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소멸도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못 나누셔도 된다 그랬어요. 못 나누셔도 된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이때 원시 취득 예를 기억하셔야 되죠. 건물의 시효 취득이라든가 부동산 시효 취득이라든가 뭐 동산 선의 취득이라든가 건물 신축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데 원시 취득은 구권리에 가해진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동산 선의 취득처럼 도둑놈으로부터도 권리 취득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시 취득은 구권리에 가해진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특징과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의 원시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써먹게 됩니다. 승계 취득은 두 가지 형태, 이전적과 설정적인데 이건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제한물권 취득, 지상권 취득,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이런 게 설정적 승계라 그랬고요. 이전적은 특정과 포괄인데 포괄 예를 기억하셔야 했어요.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외우자 그랬죠? 네, 그래서 포괄 승계는 세 가지 외우자.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이거 어디서 써먹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 없이 권리 취득. 거기에서 상속과 같은 레벨에 있는 것들 포괄유증이라든가 회사합병이 나오면 등기가 필요 없다. 여기서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써먹게 됩니다. 변경 중에서 내용의 변경, 그 중에서 질적 변경, 양적 변경은 첨부. 첨부가 뭐가 있었죠? 부합, 혼화, 가공. 이런 게 양적 변경에 이해가 된다는 거. 질적 변경은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로 바뀌는 경우 하고요. 물상 대위.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면 된다 그랬어요.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로 바뀌거나 물상 대위 또는 대물 변제 이런 것들이 질적 변경, 내용의 변경에 이해가 된다.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거나 임차권 같은 채권이 뭘 갖추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요걸 예로 기억해 두시자. 저당권의 순위가 상승하거나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이런 것들을 예로 기억해 두시자. 개념 같은 건 몰라도 됩니다. 개념 같은 건 안 나와요. 절대적 소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기억하시자. 절대적으로 소멸한 권리 부활하지
않는다. 요 표현만 기억을 해두셨다가 혼동 가서 써먹죠. 예? 물권 총론 마지막 물권 소멸 가서 한번 써먹습니다.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부활하지 아니한다. 일단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일단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실 수 있어요. 예를 기억하시고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 법률 사실 용태하고 사건으로 크게 나누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이 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안 돼 있는 걸 사건이라고 하게 되고 사건 하나 기억하셔야 그랬죠.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 그게 사건에 있다. 용태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가 있고 외부적 용태가 적법과 불법이 있고 위법이 있고 위법의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적법에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 일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이면서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걸 의사표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날 때 이런 걸 다 준법률행위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준법률행위가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뉘게 되는데 비표현행위는 다른 말로 사실행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때요 표현행위가 세 개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가 두 개가 있어요. 순수 사실행위와 혼합 사실행위. 옛날에는 이런 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필요 없고 의사의 통지에 최고가 있다는 거. 다른 말로 이행 청구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이게 의사의 통지고 관념의 통지는 뭐뭐를 통지하는 거, 뭐뭐를 승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관념의 통지인데 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요게 관념의 통지에 해당된다는 거. 일단 이렇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하시고 이게 모두 다 표현행위, 즉 준법률행위 일종이고 이 준법률행위와 의사표시를 개념상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로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와 유사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다만 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준법률행위중 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군데 써먹습니다. 우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언제 생겨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111조 1항에 의하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그 도달주의가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도 적용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대리라는 건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 대리,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대리 제도가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두 군데서 써먹습니다. 어쨌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써먹게 됩니다. 일단 법률 사실은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거 법률 사실이 뭐요? 법률 효과, 즉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게 법률 요건이고요. 이 법률 요건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법률 행위와 당사자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 차이가 뭐였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타난 거고 법률 규정은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이렇게 두 가지 법률 요건이 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다? 법률 행위다. 일단 법률 행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먼저 머릿속에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까먹으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다 생각 안 나도 됩니다. 시험 직전까지만 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이 정도 외워뒀다가 문제 풀이할 때 몇 문제 딱딱 찍어갖고 풀어보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외우시는 분들 계셔? 진 빠져서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럼 그 정도 보고 217페이지 법률 행위로 갑니다. 뜻이 나오고요. 특징이 나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오죠. 법률행위 요건이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죠.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이 나오죠. 그리고 요 효력요건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자세하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해석이 나와요. 이렇게 법률행위는 타이틀 속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요놈과 요놈이죠. 요놈 중에서도 효력요건의 핵심이고요. 종류 관련된 게 가끔 한두 문제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법률행위 종류, 특히 단독행위 물어보는 문제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도 꼭 필요한 게 몇 가지를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법률행위 개념은 우리가 늘 해왔어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을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뭐다라고 할 때는 항상 끝이 뭘로 끝나야 돼요? 법률 요건이다로 끝이 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법률행위 속의 필수 요소인 법률 사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뭐냐 그러면 이건 뭘로 끝이 나야 된다고요? 법률 사실이다. 의사표시는 이렇게 끝이 나야 되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놈 속에 필수 구성 요소가 뭐가 된다? 의사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건 법률 요건이다. 이건 법률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이 둘의 관계가 안고와 찐빵의 관계로 이해하시자 그랬죠.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 있을 수 없다. 즉 의사 표시 없는 법률 행위가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찐빵이 꼭 안고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법률행위가 곧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찐빵을 쫙 쪼갰더니 안고가 두 개 있다. 어우, 땡 잡았다 그랬죠. 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다.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기면, 즉 안고가 썩으면 찐빵 전체를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기면 법률행위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법률행위 의와 특징으로 기억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 사실과 차이점이 뭐예요?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 이게 법률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될 겁니다. 의 특징 간단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법률행위 종류가 나옵니다. 법률행위 종류. 우리 교재에 보면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분류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뭐뭐뭐로 나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눈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꼴랑 한 개, 계약과 합동행위는 두 개 이상. 이때 단독행위가 두 종류가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뭐? 유죄포,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 포기. 특히 동산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단독행위는 이렇게 상대방 없는과 상대방 있는으로 둘로 나눠지는데 특징이 뭐였죠? 단독행위의 특징. 첫째, 법에서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단독행위 법정주의. 원칙이다. 그게. 법에서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단독행위 법정주의. 부관 가서도 써먹고요. 계약 해제 가서도 써먹습니다. 어쨌든 단독행위의 특징이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또 하나,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세 번째, 단독행위하고 계약은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단독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계약에 적용할 수 없고, 단독행위 규정을 계약에 적용할 수 없고, 계약에 관한 규정을 단독행위에 적용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우리 계약 해지에서 써먹죠.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을 합의 해제에 적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예? 뒤하고 연결 안 시킬게요. 예? 뒤하고 연결 안 시킬 테니까 예? 너무 그렇게 멍한 표정 짓지 마세요.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난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렇게 또 좌절하지 마세요.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은 계약에 적용할 수 없고 계약에 관한 규정을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쪽 계약 해제 가면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니까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은 합의 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원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단독행위 특징 세 가지.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리적 의사표시 합치가 될 것이고요. 합동행위는 한 방향을 향한 구심적, 평행적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게 합동행위라고 했어요. 합동행위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예를 하나 기억하시고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특징 하나 뭐가 없다? 상대방이 없다. 합동행위는 뭐가 없다? 상대방이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합동행위는 108조 124조 적용되지 않는다. 합동행위는 108조 허위 표시하고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08조나 124조가 적용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이 존재해야만 돼요. 그런데 합동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08조 허위 표시나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합동행위는 애시당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종류고요. 두 번째로 그 법률 효과가 뭐냐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뉜다 그랬어요. 처분행위는 또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먼저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자,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따라서 이 부담한 의무를 나중에 이행해야 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세 번째, 나중에 이행만 하면 되니까 채권행위 당시에는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효하다. 그래서 타인 물건, 타인 권리, 매매계약도 일단은 유효하다. 이때 채권행위의 예가요. 대부분의 계약들이 채권행위고요. 채무인수라는 놈 하나 기억해요. 채권행위. 반면에 처분행위는 의무 이행행위, 권리의 종국적 이전행위,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권리의 종국적 처분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만 처분행위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 및 처분행위는 무효다. 들렸죠?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이렇게 구별을 딱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처분행위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는데 물권행위는 소유권 취득, 등기 이전 같은 것들, 점유 이전 같은 것들,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지상권 등기 같이 이렇게 물권행위는 등기를 해줌으로써 누군가 물권을 취득하는 거 이런 걸 물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물권행위는 채권 따위를 팔아버린 건데요. 특히 얘가 두 개. 채권 양도하고 채무 면제. 과거 시험 지문 중에 다음 법률 행위에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채권 행위 4개에다가 요거 하나 끼워 넣어서 요거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아니 그렇게 또 그런 표정까지 짓 건 없고요. 그런 표정 짓지 마시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다음 중 법률행위 종류가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물권행위 4개를 쫙 처분행위 4개를 쫙 깔아놓고 그 중에 채권행위 하나 싹 끼워 넣는다면 그 끼워 넣는 게 이기든 채무인수가 아시겠죠? 예? 네? 예를 하나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2가지 종류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식, 불요식이 있는데 요식은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거, 불요식은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는 거.
대부분의 법률행위 뭐가 된다? 분류식이 된다. 그 다음에 유상무상인데 이 유상무상은 뭐를 전제로 한 거야? 출현, 미출현. 출현행위는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재산이 증가하는 게 출현행위예요. 이때 양당사자의 출현이 있으면 유상, 어느 한쪽에 출현이 있으면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상의 대표 매매, 무상의 대표 증여. 비출현행위는 동의 같은 거, 동산 소유권 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비출현행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출현행위가 아니다. 맞죠? 비출현행위, 출현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출현행위와 비출현행위를 이렇게 나누실 수 있어야 되고, 출현행위에 유상, 무상이 있고, 유상의 매매가 있고, 무상의 증여가 있고, 비출현행위에 동의라든가 동산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 딱 이렇게 예를 통해서 유무상 및 출현, 비출현을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유상행위, 임대차, 매매 이런 것들, 무상행위, 증여 이런 게 있죠. 채권행위, 교환 뒤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계약. 임대차, 증여 이런 것들도 다 뒤에 계약이 생략돼 있는 거. 대부분의 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채권행위라고 했습니다. 계약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이거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소유권 취득,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취득 다 뭐예요? 물권행위. 그렇죠? 지상권 설정행위, 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개념과 종류까지 일단 머릿속에 딱. 이거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 나온다 그래서 공부하기보다는 기본이 되는 것들이니까 제가 지금 떠든 거 정도는 머릿속에 자꾸 되새겨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잊어버리면 또 보고 잊어버리면 또 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가면 돼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면 일단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이고 이걸 성립요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유효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효력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만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했던 결과가 생긴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공히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요건과 어떤 특별한 법률행위가 필요한 특별요건 둘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 4가지 기본 틀이 있다. 일반적 성립요건과 일반적 효력요건, 특별 성립요건과 특별 효력요건 이렇게 나뉜다. 이때 일반적 성립요건은 3개, 법률행위하는 당사자,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 그 목적이 드러나는 의사, 표시. 어떠한 법률행위 이 3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래야 성립을 한다. 반면에 이거 외에 플러스 알파를 갖춰야 되면 성립하는 게 있어요. 혼인. 신고가 필요해요. 유언.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요물계약. 요물성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예?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요물계약, 요물성 계약부 가서 또 할 거예요. 요 요물계약의 요물성.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교부.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을 수수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러한 일반적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은 모두 어쨌든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걸 흠결이라고 해요. 흠결. 그럼 뭐예요?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 성립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법률행위 성립하지 않는 거죠. 불성립, 부존재.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법률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붙었을 때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예컨대 갑과 을이 다투고 있는데 매매를 했네 안 했네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럴 때 매매 계약을 했다. 그게 성립 요건이죠. 이걸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성립 요건은 그 존재를 유효 주장자가 누가? 유효 주장자가 성립 요건의 존재는 유효 주장자가 그걸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증 책임은 갑과 을이 다투고 있을 때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이 계약이 유효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성립 요건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으셔야 될 거예요. 반면에 효력 요건은 일단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지게 돼요. 법률 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 행위는 불성립 부존재이기 때문에 유무효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어. 그런데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는데 뭐 계약의 유무효를 따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려면 일단 계약은 체결된 다음에 유무효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효력 요건은 성립 요건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판단합니다. 이때 효력 요건이 어떤 게 필요한가? 일반적 효력 요건. 당사자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 능력이 3개가 있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만취한 사람, 이 사람이 법률행위했다. 그 법률행위는 무효.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애들, 제한 능력자, 얘네들이 법률행위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 2가지만 기억나시면 돼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목적은 이게 중요하죠. 외워야 되죠. 어떻게 외워요? 확, 가, 적, 사.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로 나누게 되고 이게 일치. 하고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을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게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요건. 여기까지 다 왔다 해서 무조건 다 유효가 되는 건 아니다. 어떤 법률행위는 별도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대리행위. 뭐가 필요해요? 대리권. 그렇죠? 정조건부 법률행위 조건 성취. 시기부 법률행위 기한 도래.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어떻게 돼요? 사망. 유언은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생겨요. 그렇죠? 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 유언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사람이 죽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 효력이 생기는 거야. 죽음은 효력이 생겨요. 사망.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뭘 받아야 돼요? 허가. 그래서 이 특별 효력 요건만큼은 좀 앞머리 따서 외워달라 그랬어서요. 뭐라고? 특효, 대조기사가 이렇게. 예? 특별 효력 요건만큼은 좀 외워달라 그랬어요 제가. 특효, 대조기사가 이렇게. 다음 중 법률의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효력 요건 띄워놓고 요거 하나 딱 끼워넣어요.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교부 이런 거. 효력 요건 아니죠 이거는? 성립 요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성립 요건도 일반적과 특별, 효력 요건도 일반적과 특별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표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 이게 들어있어야 이제 공부할 때 내가 어딜 공부하는구나. 이게 왁구라는 게 나와요. 아시겠죠? 내가 책을 읽기가 굉장히 버겁고 강의 듣는 게 조금 힘들다. 민법 총칙 듣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 틀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숲을 딱 먼저 틀을 잡고 그 안에 있는 나무를 하나하나 봐주셔야 되는데 틀을 안 잡고 나무만 자꾸 보시려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디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할 때는 세부적인 걸 공부하지만 지금쯤 되면 이제 큰 틀을 굵직굵직하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거기에 필요한 걸 하나하나 끼워 넣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틀을 이렇게 잡으셔.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이든 특별 효력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그럼 그 법률행위는 성립은 되었으나 무효 또는 뭐가 돼요? 취소.
그 다음에 입증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가? 아까 유효 주장자가 계약 성립을 입증을 했어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증명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우겨봐야 소용없고 일단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법관은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무효 주장자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법률행위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부존재라고 합니다. 이걸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라. 그래서 다른 건 다 못 외우셔도 되고 요거는 좀 외우시자. 효력 요건의 부존재는 무효 주장자가 입증. 그래서 효부무 이렇게 외우시자 그랬어요.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일단 법률행위 요건과 관련해서 요 표가 머릿속에 살포시 들어 있으셔야 돼요. 이것도 막 무슨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쭉 눈을 감고 본인이 한번 그려보세요, 표로. 아, 크게 이런 게 있구나. 여긴 이런 게 있었지. 아, 이런 게 있구나. 탁 이렇게. 자꾸 눈을 감고 그려보셔야 돼요. 연습장에 그리면 자꾸 어긋나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습장에 그리지 마시고 눈을 감고 눈 앞에다가 연습장을 놨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 두세 번만 하면 외워져요. 신기하게도. 에? 돌아서면 까먹는데? 아, 그럼 또 눈 감고 또 생각. 돌아서면 까먹으면 돌아서서 눈을 감아 다시. 다시 한번 그려. 그러면 돼요. 반복하면 돼요. 요렇게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이 요거 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부관. 민법 총칙의 내용이 법률행위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에 관한 내용이 민법 총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9문제가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부관. 그렇죠? 목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이제 220페이지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은 쭉 다 됐고 목적이 먼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 틀을 잡고 요게 나와요. 요게. 법률의 목적 요건. 법률의 목적이 뜻이 뭐죠, 이거? 법률의 목적이 뭐예요? 당사자가 의도하는 법률 효과.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은 대금 청구권 취득이 목적이고 매수인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 청구권 취득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당사자가 손에 넣고자 하는 권리 의무, 법률 효과, 이게 법률의 목적 또는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할 때 어떤 물건을 사고 팔지 얼마에 사고 팔지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되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근데 청약서에 딱 두 글자가 써 있어. 뭐라고? 사라. 에? 갑이 청약을 했어. 사라. 그랬더니 을이 오케이 그랬어. 뭘 사고 판 거예요 이거? 에? 법률행위는 성립이 됐어요. 왜? 사라는 청약이 있고 알았다는 승낙이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했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뭘 사고 팔기로 한 건지 정해지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유효라고 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한 게 확정성이에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데 다만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죠. 예컨대 A 토지를 사겠다. 얼마에? 이행기의 공시지가. 그러면 이행기의 공시지가라는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이행기의 대금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 확정성이랑 행위 당시 확정 이것도 되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이것도 되고 이거를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이란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뒤집어서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확정할 수도 없다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판례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을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확정할 필요는 없고 그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런 판례가 있죠. 그거 확정성 가능. 두 번째로 이 법률의 목적 확정성은 나중에 뭐하고 연결이 돼요? 법률행위의 해석.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해석. 법률행위 해석이 뭐였어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 그게 법률행위 해석이니까 목적의 확정성은 뭐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법률행위 해석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해석은 이제 뒤에서 볼 거고요. 두 번째로 확정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다 유효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법률의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법률의 목적이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걸 불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불성립이 아니라 무효. 그런데 이 불능을 보기 전에 유형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이 불능이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뉜다.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당시에 불가능한 거.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앞불사 그 주택이 이미 멸실. 1월 10일 날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앞불사 그 전에 이미 토지가 수용. 그러면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미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넘겨준다는 건 불가능한 상태죠. 이렇게 계약 체결 당시, 법률의 성립 당시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면 그 법률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반면에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가능했다.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 1월 10일 날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데 주택과 토지가 멀쩡히 다 있었다. 근데 계약 체결 후에 이행기 전에 주택이 멸실이 되거나 이행기 전에 토지가 수용이 되어버렸다. 그럼 후발적 불능이죠. 이중매매도 후발적 불능이에요. 갑이 을과 제1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더 비싸게 주겠다는 병에게 팔아넘기고 등기를 넘겨줘요. 그러면 제1매수인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체결 이후에 불가능해졌죠.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야. 이중매매도. 그렇죠? 어쨌든 후발적 불능이 됐다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일단 법률의 목적의 가능성과 관해서 실현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가 언제다? 행위 당시. 언제라고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행위 당시 불가능했을 때만 무효고 행위 이후에 불가능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일단 이렇게 틀어요. 기준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능 가능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두 번째로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되 한쪽이 불가능해졌죠. 그럼 나머지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예컨대 매도인이 물건을 못 넘겨주게 됐어. 그럼 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죠. 요걸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개. 채무불이행하고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 자,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은 어떻게 처리했죠? 채권자 입장에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면 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불능이 된 채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주택을 매각했는데 이행기 전에 주택이 벼락을 맞아서 멸실됐다. 이런 걸 뭐라 하죠? 위험부담. 원칙적으로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그래서 채무자는 반대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처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게 둘로 나눠요.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전부 불능은 일단 전부 무효,
가되고 뭘로 처리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뭐가 있다고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전부불능은 이렇게 처리한다 그랬어요. 원시적 전부불능은. 그래서 원시적 전부불능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원시적 전부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선의무과실 상대방에게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계약법에 나오죠. 그때 한번 다시 눈여겨봐 주시면 돼요. 자, 일부불능의 경우에는요. 137조가 적용이 됩니다.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죠. 137조가 적용이 되면 원칙이 뭐예요? 전부. 따라서 이걸로 갈 수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예외가 있어요. 나머지는 유효. 일부만 무효가 되고, 그래서 무효인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뭘로 간다고요? 무효인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나머지는 유효. 이렇게 처리해요. 이렇게 원시적 일부불능은 137조 처리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처리하는 거죠. 단 원시적 일부불능이 두 가지 요건. 첫째,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발생했고, 원시적 불능이 어디에서 발생했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원시적 일부불능의 내용이 수량 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 아파트 50평 매매를 했는데 측량했더니 45평밖에 안 돼. 그럼 처음부터 몇 평 부족? 5평 부족. 원시적 일부불능이죠. 이렇게 원시적 일부불능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발생하고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 부족에 해당될 때는 계약은 전부가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담보책임, 대금 감액 청구, 이런 걸로 간다 그랬어요.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이 뭐였었죠? 부실, 선대감훼손,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었죠? 이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계약은 어때요? 전부 유효하니까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나 일부 무효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따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원시적 일부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나 또는 일부 무효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따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두 번째로 이 불능의 정도. 절대적 불능이 있고요. 사회통념 불능이 있고요. 주관적 불능이 있는데 어디까지만? 사회통념 불능까지만을 무효로 한다 그랬어요.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그래서 불능과 관련해서는 개념과 관련해서 기준 시기가 행위 당시라는 거 하고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사회통념이라는 거. 주관적 불능, 일시적 불능 이런 것들은 불능이 아니다. 객관적 불능만 불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의 확정성과 실현 가능성은 딱 이 정도로 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두 개 남았어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